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해화학 물질의 관련법과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에요. 동향인데 우리가 그 국제적인 동향이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걸 관리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보시면 팝스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화합물들을 규제하자. 특히 BHC, DDT 이런 농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ROHS, 리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주장이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그리고 스톡홀름 협약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팝스 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로테르담 협약에서는 특정 유해 물질의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통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리치, 한마디로 유해화학 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또 규제하는 그런 하나의 법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리치법이 2007년에 발효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본동력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나노물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포함이지만 나노물질에 대한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요즘은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은나노 세탁기에서 생성되는 은나노를 살충제로 규제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은, 요즘 수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수은이 장거리동성 생체 축적성을 가진 수은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수은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내분기 장애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브라 화합 물질에 대해서도 강한 잔류독성 및 생체 축적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OECD라든가 미국, 선진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ROHS 규제 물질, 카드뮴, 납, 수은, 크롬 유가, 그리고 난연성의 PBS, PBDES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죠. 아예 전기 가전제품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ROHS 물질이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 또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1983년도 그죠? 유해 물질 관리법이 제정이 됐어요. 90년도 8월달에. 그래서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쭉 진행해오면서 MSDS 제도라든가 이온물법이라든가 GHS 제도라든가 리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2020년을 맞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유해물질 관리법,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을 대신해서 여기 보시면 합평법, 화관법이라는 얘기 있죠. 이게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게 2013년도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고도 많았고 사고 날 때마다 뭔가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한 어떤 소관 부처가 이렇게 다양해요. 화학물질은 환경부, 유해이온물질은 고용노동부, 농약비료는 농림수산부,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양합니다. 현재도 다양하게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규 화학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취급제한 금지 물질이 있으면 이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유업지방 환경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독물이 들어있다면 유해 수입 신고라든가 영업 등록을 해야 되고 관찰 물질은 제조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사고 대비 물질 같은 경우는 사고를 대비해서 뭔가 시설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을 한 경우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각 부처에서 또 각 기관에서 그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장은 여러분들여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유해물질관리법이 90년도 8월달에 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계속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2013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왔는데 2013년도에 이 유해물질관리법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를 좀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게 합평법과 화관법이에요. 두 개 법이 유해물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게 두 개 법으로 대체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참 촉발이 된 건 이거예요. 구미에서 후무글로벌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생기면서 야 이게 유해물질이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뭔가 제안이 되었고 그래 되면서 계속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입법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일단은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렸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합평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하관법도 시행이 되고 그래서 합평법과 하관법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물질관리법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는 합평법과 하관법이 유해물질관리법을 대체해서 새롭게 제정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게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유해물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MSDS 작성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해서 이 대상이 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안법에 보시면 이게 37조, 38조 이렇게 이게 산안법입니다. 그 안에 금지 물질을 제조 수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금지. 허가 대상은 설비, 보구 등 작업 환경 관리 기준으로 만족을 시켜라. 허용 기준 설정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 농도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를 해라.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높은 일부 물질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라. 또 관리 대상 물질, 노출 기준 설정 물질에서 이렇게 물질별로 그 대안을 만들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일어나되면 좋은데 일단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관법과
산안법에 의해서 양분이 되어서 이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합평법과 하간법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합평법은 뭐고 하간법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합평법, 여기 밑에부터는 하간법. 합평법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화학 물질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위험성, 유해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진짜 그게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유해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간법에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잘 해서 유해물질이 아닌지를 갖다가 심사를 하고, 그게 유해물질이라고 한다면 하간법으로 넘겨서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법이 평가를 하는 법과 관리하는 법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합평법과 하간법에서 일단은 이 물질을 갖다가 평가 등록하는 거는 합평법, 이걸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는 하간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신규 물질을 만들었다, 그럼 합평법에서 심사를 받고 합평법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설을 짓고 관리를 하는 거는 하간법에서 의해서 또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장은 합평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어떤 물질이 수입이 되거나 제조가 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영향 정도를 파악을 하자는 게 합평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해성 심사를 의무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허가물질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또 물질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하간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제조, 수입, 판매 현황 보고를 하고 화학물질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얼만큼 어떤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이런 유해 물질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또 신고를 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합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합평법이란 거는 평가라고 있잖아요. 유해 물질이 새롭게 제조가 되거나 뭔가 수입을 하면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시키고 유해성 심사하고 위해성 평가라고. 그러니까 유해성과 위해성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해성이라는 거는 물질 그 자체의 유해성이고, 위해성은 그 물질 자체가 얼만큼 노출이 되느냐, 그 물질 속에 우리 인간이 얼만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게 위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유독물질 지정하고 허가물질 지정하고 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유통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라는 거는 일단 제조를 하면 등록을 하게 만들고 평가를 해서 하여튼 물질별로 하여튼 그저 규정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약간 그 풀어서 설명만 다시 했을 뿐이지 똑같은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기존 화학물질 43,000종, 신규 화학물질 400종에 대해서 안정성과 유해성을 심사하고 그걸 분류를 해요. 이게 취급제한물질이냐, 일반 화학물질이냐, 유독물이냐, 감찰물질이냐, 사고대물질 이제 분류를 해주고, 이게 시장에 유통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영업 수입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환경에 유출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게 합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에 배출됐을 때 배출량 조사하고 오염 실태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하고 또 이제 이게
일반이냐 지정이냐 그래서 폐기물로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등록 절차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 하여튼 합병법 체계 내에서는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그 체계 내에서는 유해성 심사와 노출, 그죠? 평가를 한다. 이게 유해성 심사와 플러스 노출 평가, 리콜은 위해성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하여튼 평가를 한다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합병법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하관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요 시간에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하관법이라는 거는 합병법에 의해서 화학물질이 규정이 됐어요. 평가를 해보니까 이 화학물질은 위험해,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럼 하관법으로 이관시켜서 잘 관리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관법에서는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위해서 취급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하여튼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하고 있고, 기존 화학물질은 하여튼 기존에 관리한 대로 하긴 하되 감시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근데 하여튼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그것들의 위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을 보시면 총칙, 통계 및 정보 공개, 유해학 물질을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또 영업 허가는 또 어떻게 주느냐, 그죠? 이거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영업 구분 및 영업 허가는 어떻게 주느냐. 또 하나는 이게 만약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약품들이 생산이 돼서 유통되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이제 대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병법과 하관법은 틀리죠. 하여튼 평가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영업하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는 하관법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화학물질인가, 뭐 아니면 뭐죠, 예면 이게 제조하고 수입된 거냐, 그럼 어디에 또 제조되어 있는 거냐, 그리고 이게 유해한 물질이냐 아니냐. 유해한 물질이 아니면 뭐 괜찮죠. 유해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비 대응이 가능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취입 취급관리나 안전 취급관리, 취급관리, 시설관리, 영업자관리, 화학적 사고 대비 대응. 그래서 이제 이 화학물질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한 물질이 있다? 그럼 이걸 영업을 해서 우리가 사면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규제를 하고, 또 시설 운영하는 과정을 또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사고와 대응을 해줘야 되죠. 그죠? 구미 불산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설 운영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크게 구분하면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 대비물질, 일반 화학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단 수입을 신고를 하고, 수입을 허가를 받고, 또 제조 수입 시 사용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배출량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 조사, 항상 통계에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학물질을 자기가 취급해서 시설을 짓는다. 그럼 시설을 지을 때는 장애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화학물질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다. 그럼 이게 창고를 저장하는 동안에 환경 영향이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장애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또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영업장 그러면 화학물질을 또
취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화학 물질을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종사자는 종사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풀어서 해놨어요. 화학물질 영업자, 물질 종류를 구분한다 했죠. 그럼 이제 금지 물질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예요. 근데 이제 시험 검사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한 물질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물질은 제조, 수입,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독 물질은 영업 허가,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사고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허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자기가 행위를 하고 영업을 하려면 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허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유해학 물질을 다루려면 일단은 전부 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 물질이 얼만큼 유통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인데, 그래서 PRTR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화학 물질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 중에 환경적으로 얼만큼 배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 업종 39개 업종, 대상 사업장, 대기환경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 또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동 물질, 그렇게 이런 것도 물질이고 415종 화학 물질이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415종 화학물들을 이런 시설에서 사용을 한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정도를 그리고 그걸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장 및 이송 시설, 제품의 제조 공정,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의 배출량을 일단은 물질 수지도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화학물질 표지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경과되면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GHS, 그래서 용어는 뭐냐면 글로벌리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오브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라벨링이에요. 한마디로 유해학 물질을 취급을 하면 그걸 유해학 물질을 내가 취급하고 있다는 표지를 갖다가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표지를 해주는데 남들이 유해학 물질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세하게 표지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계속 강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08년도까지 이거를 해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GHS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물리적 위험성, 건강의 유해성 이런 걸 갖다가 표지에다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지를 합니다. 표지를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돼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표현이 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유해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험성이라든가 예방 조치 문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연락처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 화학 물질의 관련 정보, 심벌, 신호, 유해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라벨링이에요. 유해한 라벨링인데 라벨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크게는 16가지입니다. 16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라벨링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 분리 기준이 16가지인데 GH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28가지죠. 28가지의
라벨링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라벨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폭발성 물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인화성 물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급성 동석,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심장에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요 나무에다가 이런 표현, 물고기 표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표현이 돼 있으면 이거는 급성 수생 환경의 유해성 물질이다. 아니면 이렇게 불이 나 있으면 인화성 가스가 들어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벨링을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수생 환경 유해성으로 구분을 해서 라벨링을 해줘야 된다. 그게 GHS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H 표시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캔에다 드럼통에다 표시를 하고 또 통에다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 창고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MSDS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SDS 제도라는 거는 물질 정보 제공 시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GHS랑 뭐 대동소이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안전 데이터 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화학 물질을 같이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 물질 정보에 대해서 1번부터 16번까지의 내용을 담은 물질 정보 시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물질을 받으면서 이 시트를 받으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해라 이런 게 MSDS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험성 16가지, 건강 위험성 16가지. 그래서 MSDS하고 GHS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MSDS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에틸 알코올에 대한 물질 정보 시스템이에요. 제품명, 그죠? 사용 제한, 공급자 정보, 유해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아깝게 그 GHS보다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내가 화학약품과 같이 받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라 한 게 MSDS 제도입니다. 이렇게 경고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보면 이 화학물질 판매자가 있어요.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허가가 안 받으면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취급시설도 이렇게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업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 영향평가예요. 내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만 유해화학 물질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